건강영의 강연자이신 김세주 연구원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사지하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을 근무하시며 국내 최초 무임장 수정 활용 대양 탐사 및 심해 열수 분수구 생물 다양성 연구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없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아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심해와 그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김세주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주려고 오늘 질문을 4가지를 할 건데 질문을 맞추는 친구들한테 4권의 책을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는데 아마 이 책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읽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거나 또 아니면 친구들이 조금 더 어른이 돼서 조금 더 커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의 심해 그리고 미스테리한 심해 생물들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심해나 열수 생물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오! 되게 유능한 친구들이 많군요. 네. 이 지구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면적으로만 따지면 71%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은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생물의 15%가 바닷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깊은 바닷속이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고래, 상어, 거북이, 산호, 조개, 개 이런 종류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25만 종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게 그게 10배, 200만 종 정도가 사실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보통 심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요 200m 이하를 심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1000m 이하를 보통 심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심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괌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은 바닷속인데요. 그 깊이가 무려 1984m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깊은 이 바다 깊은 곳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 8,848m.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이 제일 높은 곳보다 훨씬 더 깊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괌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챌린저 딥. 우리 네, 챌린저 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깊은 곳이란 뜻이겠죠? 네. 그리고 달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달에. 15명? 저는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인가 보네요. 네, 저는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마리아나 해구에 가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4명이요.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구들이 많은 걸 알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다 깊은 속에 가본 사람은 전 지구에서 지금까지 단 4명의 사람이 가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 마리아나 해구에는 어떤 생물, 사실 이곳은 아까 1800m 이하고 빛이 도달하지 않다 보니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4사람이 다녀왔잖아요. 4사람이 다녀왔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그동안 익히 보지 못한 형태를 보이는 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해파리인데요. 우리 해파리는 투명한 색깔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바닷속에는 얘네가 빨간색을 띠는 해파리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빨간색이 왜 빨간색일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먹이를 먹었을 때 먹이를 먹고 나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빛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투명한 몸에서는 자기 몸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러면 생물들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자기 몸을 진화시켰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생물은 뭐냐면 네. 네, 바다돼지라고 해서 해삼에 가까운 친구거든요. 해삼하고 친척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더듬이들이 발달해서 걸어 다니는 해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엽새우류라고 하거든요. 심해에 있는 엽새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엽새우가 새우를 닮았지만 새우랑은 매우 거리가 먼데 이 친구는 작년이가 얼마 전에 발견됐는데 몸 안에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섬유에 있는 재질이 이 아이의 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그게 바다로 가면 결국 이 친구도 마리아나 해구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몸에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가볍게 쓰는 이 플라스틱 물질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생물이었고요.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육상에 있는 엽새우 애들은 사이즈가 한 1cm, 2cm밖에 안 되는데 심해에서 무려 23cm나 되는 그렇게 큰 아이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럴아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머리 부분이 투명하고 요 윗부분의 눈입니다. 눈이 위로 향한 우리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요게 눈이 아니고요. 요거는 다른 감각기관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머리 윗부분으로 눈이 이렇게 나여 있습니다. 이것도 먹이가 풍족하지 않은 그곳에 살다 보니까 먹이를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이제 발달해서 이렇게 구조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어인데요. 덤보 문어라고 해서 아기 코끼리 덤보라고 디즈니 만화가 영화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 친구를 덤보 문어라고 부르고 있는 좀 귀여워요. 이게 심해에서 가다 보면 얘가 이 팔당팔당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귀를 진짜 팔랑팔랑 거리면서 엄청 귀엽게 날아다니는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심해 아귀라고 해서 여기 머리 부분에 이렇게 혹이 나 있죠. 여기에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온다는 거는 먹이를 미끼라고 자기 몸에서 어두운 바닷가에서 빛이 한 점도 들지 않는데 자기 머리 뿔에서 빛을 내몰면서 생물들을 유인해서 잡아먹기 위해 자기 몸을 저렇게 진화시킨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그거 이름이 뭐예요? 어떤 아이? 아까 방금 설명한 거. 아귀, 심해 아귀. 아귀. 네. 아기 아니야, 아기 아니야. 네. 여기 그리고 그런 심해에 있는 곳에 관심은 이 줄 베른의 소설 해적 이만니라고 이 소설책이 나온 게 1869년이에요. 까마득해 1800년도에 사람들도 저 깊은 바다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네모 선장이 바다를 돌아다니고 그 네모 선장에 그거를 괴물로 안 어떤 군인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저를 이만리를 탐사하는 그에 관련된 SF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심해를 괴물들이 가득한 두려움의 공간이지만 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가보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가본 사람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왜 4명밖에 갈 수 없는 곳이었을까라고 해보면 결과는 그 깊은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산소와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달에 가는 것보다 심해로 가는 고압력을 견디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하다 보니까 다른 간 사람보다 심해에 간 사람이 훨씬 지금 적은 상황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탐사를 가면 보통 이런 재밌는 놀이를 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컵이에요. 스폰지 재질의 그 던킨 도넛에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컵인데 이 컵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보통 그립니다. 그러면 깊이 1000m, 2000m 그리고 3000m 이렇게 내리면 그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것 자체가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스폰지가 왜 이런 플라스틱 폼이어야 되냐면 이 플라스틱 폼 안에 공기가 함유되어 있잖아요. 공기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 공기가 없는 물질들은 사실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공기가 있는 물질들을 바다에 이렇게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저희가 배를 타면 보통 많이 하는 장난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높은 압력과의 관련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 문제는 사실 산소통을 매면 되죠. 우리가 그게 가장 심플할 수 있는데 압력이 높은 걸 견디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력을 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했던 게 통나무로 만들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초로 이제 제대로 된 잠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물을 채워서 무게를 채워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물을 빼면서 다시 올라오고 공기를 채우는 형식이고 이거는 사실 해군들이 전쟁용 목적, 관찰용 목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이 기술 자체가 과학적인 목적보다는 해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왔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높은 압력의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낮은 압력 육상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손든 친구가 여기 크기가 커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터져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생물들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올라오면 터졌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제가 그 마리아나 해구에 있던 생물들이 채집을 해서 우리가 육상에서 실제로 보기엔 되게 힘듭니다. 거기 있는 애들을 건져와서 우리가 살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압력이 높은 데 살던 생물들이 올라오면 터지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 몸에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생물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생물들은 우리 사람은 몸 안에 폐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불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지방층을 갖고 불의 역할을 대신해요. 그게 공기층이 쌓여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진화를 하는데 개나 새우 같은 애들도 몸 안에 공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죽지 않고 관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고기나 문어 이런 애들은 다 터져서 올라가지 와서 우리가 관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질문. 네, 저 해저 이만이라는 책인데, 네. 네, 우선 첫 친구는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저기 끝에 친구. 모르겠어요? 그러면 친구. 카메론 간접. 맞습니다. 네, 친구. 책이에요. 이 책은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거란 책인데 자연에 사는 동물들하고 친구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제임스 카메론을 제가 갑자기 심해 얘기하면서 왜 가져왔을까요? 아바타 2가 바다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으로 심해에 갔다 왔어요. 맞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두 번째로 심해에 간 사람입니다. 네. 제임스 카메론은 두 번째로 심해에 간 사람이고 첫 번째 간 사람은 미군의 해군이었거든요. 해군 2사람이 갔었어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은 아바타 1으로 번 돈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그리고 롤렉스의 협찬을 받아서 이런 딥시 챌린지라는 1인 잠수정을 만듭니다. 이 잠수정을 타고 그 마리아나 해구 1000m 이하로 들어갑니다. 준비 기간이 1년 넘게 걸렸고요. 그 기간을 거쳐서 2012년 3월에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끝에 가는 거.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해서 그곳에 3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2012년에 나왔고요. 제가 2012년에 학회를 갔었거든요. 심해 생물 학회를 갔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발표도 감독이 학회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있는 학회에 와서 자기가 그 10,000m 높은 데 가서 3시간 머물렀던 그 경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강연도 해주셨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먼저 군인 2명이 아, 먼저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올리버 크롬웰이 2위예요? 2명이 먼저. 아, 먼저 갔던 두 분은 두 사람이 간 거고, 이분은 혼자 단독으로 가서. 둘이 가면 덜 무섭겠죠. 어두운 바닷가에.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바다 깊이로 내려가서 거기에 또 3시간을 머물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3시간을 머물면서 아까 보여줬던 그 해파리랑 그 엽새우 애들, 이런 애들 다 관찰하고 올라왔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 가장 심해 깊은 곳에 갔던 잠수정 기록 탑10을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 2명의 해군이 갔던 잠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이 갔던 게 그 다음. 그리고 가장 깊이 갔던 게 이게 2019년에 갔던 잠수정이거든요. 이게 5 Depths Expedition이라 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5곳을 탐험하자라는 목표 아래 갔던 분인데, 이분도 사실 벤토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또 그 사람이 해군이셨어요. 해군 출신의 탐험가로서 남극 북극도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5군데를 다 갔고요. 그리고 이분이 유일하게 2번 갔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이 4명 중에 여기 2명이 같이 갔고, 제임스 카메론이 갔고, 그 다음 벤토라는 이 군인이 갔었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마리아나 해구를 2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록은 이 두 사람보다 16m를 더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가장 깊이 갔고, 그리고 2번을 갔고, 그리고 5군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5군데를 모두 다 탐험한. 그게 바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2019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전에 달을 갖고 했던 거를 생각하면 이게 1960년, 이게 2012년, 그리고 2019년. 기술적으로 심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근데 앞에 있던 것들은 탐험적인 목적이 강한데요. 저희가 주로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잠수정은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타고 가는 타입,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는 2가지 타입의 잠수정이 있는데요. 요 2가지는 잠수정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연구자도 탑승하지 않고 연구선하고 연결해서 이제 해양을 탐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이 장비를 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사실 이 ROV라는 장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비들은 지금까지 역사와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장비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심해를 가고 그 안에 열수 분출구라는 또 독특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사는 또 독특하게 생긴 생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해와 열수 탐사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갈라파고스 군도예요.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면 또 다윈이 바로 떠오르죠. 진화와 다윈. 네. 네. 아마존 깊이가 몇 미터예요? 저 아마존 깊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네. 갈라파고스 군도를 빼고는 이 열수와 심해 연구를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갈라파고스는 여기 남미 대륙의 에콰도르 소속으로 여기 요 밑 옆에 이렇게 다 많은 섬을 올려줬어요. 이 섬은 지금도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밑에 활화산 지역이거든요. 이 바다 밑이 활화산이라서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의 섬 모양과 내일의 섬 모양이 달라지고 섬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육지에 있는 생물하고는 너무 다르게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들도 진화가 빨리 일어나게 됐던 그런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다윈과 관련되는 생물들이 되겠고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그 밑이 미군이 이 알빈이라는 잠수정을 갖고
군사적 목적으로 지질 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잠수성을 운영하려면 땅, 바다 속의 지형도가를 그림을 또 지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바닷속 지도라고 하는 그 지형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 탐사를 하기로 갔다가 이런 굴뚝에서 검은색의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근데 이 굴뚝처럼 생기고 있어 검은 이런 안개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고 이게 뭐지라고 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발견했고요. 더 놀라운 거 그 굴뚝 옆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새우젓 시장 가서 새우젓 통 보신 적 있죠? 새우젓갈통. 생물들이 그 정도로 다닥다닥 그 굴뚝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빛이 도달하지 않고 1000m, 2000m 그 깊은 심해 바다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해군들이 단순히 지형 탐사를 갔다가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굴뚝 보통 굴뚝도 한 1m에서 3m까지 크거든요.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풀며 나오고 그 옆에 새우젓통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 지렁이류, 그리고 달팽이류, 게, 새우류, 홍합류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1977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심해, 그리고 아까처럼 굴뚝이 있는 부분을 열수 분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에 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 바다는 보통 1000m 이하로 내려가면 그 온도가 한 2도에서 0도 사이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 지구 중앙의 마그마는 1200도를 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지구에는 이게 화산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판과 판이 이렇게 마주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 판과 판이 마주치면서 흔들리니까 지각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각 사이사이. 균열이 생기면 그 안에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아까 바닷물은 0도에서 2도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 차가운 게 1200도의 마그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온도 차이로 폭발을 하게 돼요. 폭발을 해서 나오다가 이제 100도에서 한 400도 사이가 되는데 이 바닷물의 차가운 온도를 또 2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축적돼서 아까 같은 굴뚝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성분들이 여기 다양한 성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수소, 그리고 황, 그리고 메탄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성분들이 막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열수 분출구가 생성되는 게 지각의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체 지구 대륙이고요. 여기 이 검은 선들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들이에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들의 이 빨간색 점들은 사람이 거기서 아까처럼 굴뚝이 생기고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고 생물이 살고 있는 걸 확인했던 지역들이고요. 노란색들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바다에는 직접 가지 않아도 되게 부위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장비를 띄워서 관찰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아마 여기도 그런 열수 분출구, 굴뚝들이 존재할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노란색 부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뭘 먹고 살죠? 그쵸?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심해에는 뭐가 없죠? 빛이 없잖아요. 그럼 빛이 없는데 얘네는 어떻게 살까? 심해에 있는 생물들은. 심해에 있는 생물들은 아까 말했던 메탄, 황,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먹이를 축적하는데 이제 사는데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상을 광합성 생태계, 그리고 이런 심해에 있는 열수 분출구를 화학합성 생태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화학성 생태계가 그러면 어떻게 생성돼서 새우 젓갈처럼 많은 생물이 살까를 4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같은 지역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어떤 생물들이 유입이 먼저 되고 그 유입된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한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열수 분출구가 생성되면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모여듭니다. 아까 말했던 황,
메탄, 수소를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먼저 모여들고요. 그 박테리아들을 기준으로 개랑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먼저 모여들게 됩니다. 걸어 다니면서 개랑 물고기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찌꺼기들이 막 뱉어내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뱉어내는 게 또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여들 수 있는 이런 환영동물이라고 하는 지렁이류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합류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4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고요. 네, 또 세 번째 질문 이제 됩니다. 이 노란 주머니가 뭘까요? 저기 파란색 아닙니다. 여기 회색 아닙니다. 저기 불가사리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돌을 방에서 떼는 이거는 알주머니입니다. 무슨 생물 알주머니일까요? 상어. 상어 아닙니다. 쓰레기인 줄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받은 건데요. 받았어요? 그러면 또 근데 양보하면 어떨까? 저기 간절한 오렌지 옷 입은 친구 주면 안 될까? 네, 이 책은 핀치불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생물이 진화하는 거를 40년 넘게 연구하신 두 부부 과학자가 쓰신 책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커서 읽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생긴 흰색 가오리의 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침리거든요. 이게 2016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제 이 노란 주머니를 딱 발견하고 이 노란 주머니가 이 열수 침리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 처음에 뭔지 모르고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수업에서 들었던 DNA를 추출해서 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흰 가오리의 알인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침리 옆에 알을 놓을까? 이 굴뚝 옆에 알을 놓았을까? 따뜻해서. 네, 맞습니다. 따뜻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바닷물은 온도가 0도에서 2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침리 근처는 10도예요. 그러니까 알이 부화하기에 되게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알을 여기다 놓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이 생물 빼고도 알을 이 주변에 놓는 생물들이 꽤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었어요. 네. 키울 수가 없어요. 자네가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거울이 무거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육상에 있는 홍합과 또 저 깊은 바다에 있는 홍합이 먹고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심해에 있는 홍합들은 자기 몸에 박테리아, 아까 세균들을 키워요. 그러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공생을 하면서 그걸 얻어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물들을 심해 그리고 열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77년에 미 해군이 가서 처음으로 열수 분축을 발견하고 가장 놀랬던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파고스 밍골의 수염벌레라고 해서 자이언트 튜브웜이라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이 튜브웜은 지렁이 친척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튜브라고 해서 집을 갖고 그 안에 자기 몸을 넣고 사는 생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려 이게 최대 3m를 달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나 이게 지금 연구자들이 채집해가지고 이 몸에서 이 안에 걸 분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최대 3m를 달하는 아이가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는 입도 없고 위도 없고 없어요. 근데 뭘 먹고 사느냐 알아봤더니 이게 트리포좀이라고 이 몸 안에 액체 같은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세균을 키워요. 그래서 세균을 키워서 세균이 주는 영양분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3m까지 클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심해와 열수의 생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과학자들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생물들이 왜 이렇게 클까? 여러 가지 가설들은 존재하지만 천적이 없어서 크다. 아니면 압력 때문에 오히려 커졌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사실 아직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갑옷을 입은 비늘발 고둥이라는 고둥이에요. 이 고둥은 우리 골뱅이 소면에 먹는 골뱅이 있죠? 걔랑 매우 닮았어요.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껍질과 이 발 부분에 황화철이라는 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자기 몸에 유일하게 철 성분을 갖고 있는, 자기 몸으로 만든 유일한 생물이거든요. 이 생물은 유일하게 또 인도양이라는 지역, 인도랑 아프리카 사이 요 바닷가에서만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몸에 황화철이라는 걸 이렇게 발과 이 껍질에 쌓이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동물들에게 천적이 있을 텐데 그 천적들이 찌를 잡아먹을 때 탈성분이면은 뭔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 천적에 대한 위험을 피하려고. 네.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아마 친구가 말한 걸로 과학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 생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물을 하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남극에 열수분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실 전체 지도에도 보면 남극 위쪽에도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판과 판이 많은 곳은 어디든 열수 분출구가 생성될 수 있고 거기 남극에도 지금 열수 분출구가 이렇게 생성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의 아라울이라는 배가 탐사를 갔었어요. 아라울이라는 그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제 탐사하는 배인데 그 배가 가서 새로운 키와 아라오네라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서린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요 이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그래서 아라오네라는 배를 타고 가서 알게 된 개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개는 특이하게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그 옛날 전설적인 서린이라는 히말라야에 있는 서린이라는 그런 약간 몬스터 같은 게 있는데 걔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린개라 불렀고요. 그 생물들도 여기 박테리아들을 몸에 여기 털에 박테리아를 키우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또 키워서 여기 햄버거들 붙어 있죠. 그 박테리아가 얘네들에도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했던 새우젓처럼 침리 주변으로 이 서린개가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이 최상위 포식자인 장님개인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골뱅이 그 철갑돌 골뱅이 보여줬잖아요.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는 이 장님개예요. 그 장님개가 집게로 그 생물을 잡아먹을 때 보통 깨서 먹거든요. 근데 걔가 황화철을 몸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님개는 걔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얘네가 최상위 포식자들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 껍질에 그런 황화철을 입혀서 살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요 생물은 가장 특이적인 게 눈이 없어요. 눈이 태화되어 있어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인가? 네. 눈이 퇴화돼서 빛이 없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을까요? 냄새와 소리랑 빛과 그 생물이 모르나요? 온기나 뭐 그런 거. 네. 제가 당황할 만큼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친구들은 먹고로 살고 있고 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오히려 퇴화시키고 다른 감각기관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홍합 중 가장 큰 심해 홍합인데요. 이 무려 40cm에 이르는 홍합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우리 이 생물 이 홍합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안 될까요? 열수구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황도 많고 메탄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수은이 많아요. 보통 수은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수은은 우리 인간이나 생물에게 유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연 상태에 있던 수은이 생물 체내에 들어가면은 이게 독성이 있는 유기 수은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무기수는 위험하지 않지만 체내에 들어간 유기수는 이제 우리에게 독성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신기하게 몸 안에서 무기수이 무기수로 존재하게끔 만들어요. 그 지역 자체가 수은 농도가 매우 높지만 이들이 무기수이 유기수로 가지 않게끔 막고 있는 몸에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걸 밝히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생물을 먹었을 때 우리는 그 수은이 우리 몸에서는 유기수은으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수은 중독을 걸리고 아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으시면 네? 수은 중독되면 많이 아프다가 사망하게 돼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생물은 또 되게 신기롭고 신비로운 생물인데 유일하게 유리로 자기 몸을 만드는 해면 동물이에요. 이 해면 동물은 이 성분을 분석해보면 유리 성분이 나와요. 규소 성분이 나오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그 규소 성분을 자기가 취득해서 이렇게 몸을 자라게 만들어서 사는 해면 동물이라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꼭 이 새우 한 쌍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새우가 처음에 얘가 작은 해면 동물일 때 새우 한 쌍이 이 안에 아기 새우 한 쌍이 몸 안으로 들어가요. 꼭 암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면 동물이 자라면서 여기 뚜껑을 막게 돼요. 그러면 얘네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쌍의 새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게 되고 이 새우가 알을 낳게 되겠죠. 그럼 그 새우는 작잖아요. 걔가 이 사이를 빠져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해면 동물에 가는 거죠. 이 새우가 먹고 남긴 부스러기들을 이 해면은 또 자기 먹이로 사용을 하게 되고 새우는 그 춥고 어두운 곳에서 자기만의 안락한 신혼집을 제공받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어디예요? 이 안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플랑크톤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생물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새우는 먹고 살고 그걸 먹은 생물들이 찌꺼기를 뿜어내고 하면은 그걸 또 해면 동물이 먹고 네. 그렇게 둘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생물들을 예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심해 열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극한 환경에 살다 보니 다른 생물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항상 서로 도와줘야만 거기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발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이 심해 생물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아까 저기 뒤에 있는 친구 한 번만. 응. 네. 심해 그 마리아나 어, 네. 네. 여기 앞에 거기 그 친구. 플랑크톤이 진화하면서 생긴 거. 아닌데. 처음부터 초기 생물은 심해에 있었다가 진화해가지고 땅 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책인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편견이 가진 생물들을 잘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책인데요. 좀 똑똑해서 잘 이해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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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생물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지구상에는 45억 년 지구 역사 중에 초대륙, 모든 대륙이 붙어있는 초대륙이 약 한 10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빙하기와
냉빙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지구 전체 역사 속에서 바다의 고생대에 바다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왔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왔고 그 육지로 올라왔던 생물들이 중생대에 다시 이렇게 모든 대륙들이 붙는 판게아, 우리 지구상의 마지막 판게아 시대에 다시 바다로 들어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육지가 이렇게 다 붙는데 왜 얘들이 바다로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거는 육지가 다 붙는 생물들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육지가 바로 이게 해안가입니다. 산 이런 것보다 해안가에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대륙들이 다 붙어버린다는 건 해안가가 매우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생물들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서로 거기서 버텨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서 진 생물들은 멸종을 하거나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서식처를 찾아서 떠나서 성공해서 정착해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심해와 열수 분출구에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였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심해와 열수 분출 탐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심해 열수 분출구 이런 탐사 현황을 하게 됐고요. 제가 갔던 탐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 여기서 말하는 심해는 1000m 이하, 독도 있는 동해안이 아니고요. 1000m 이하의 깊은 심해를 말하는데 그곳을 우리나라가 현재 탐사 가능한 곳이 여기 태평양, 하와이 옆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 중간에 있는 지역, 그리고 호주 옆에 여기 통가라는 나라 있는데 그곳에만 할 수 있어요. 이 지역들이 혹시 공해상이라고 알아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국경은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국경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그 바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데 여기 통가는 요 지역은 통가라는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통가라는 나라가 허가를 해주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같이 우리나라와 공유하는 걸 우리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탐사할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태평양하고 인도양 이곳은 근접한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해, 주인이 없는 바다거든요. 이런 지역은 ISA라 국제해적기구에서 라이센스, 면허증을 발급해줘요. 어느 국가가 몇 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면허증을 발급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태평양하고 여기 인도양 두 지역에서 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던 성과물로 아까 그 열수 분출구 침리 그 굴뚝들을 발견해서 그 지역에 온바다, 온나래, 온누리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준 그 열수의 화산 지역이 존재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갔던 탐사에서 촬영했던 영상이거든요. 네. 네. 6분짜리인데 탐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안 나오네요. 이걸 내려야 되나요? 저거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다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어두워서 여기 보통 탐사할 때 우리 여기 녹색 점 2개 있죠? 요게 10cm입니다. 우리가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니까 여기 레인저 2개를 해가지고 10cm인 걸 인지하면서 탐사를 보통 진행하게 되고요. 이건 공기청소기 같은 걸로 생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요거 베큐um 걸어가지고 생물을 이렇게 집어내고. 요게 10cm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새우 한 쌍 살던 그 유리에서 네, 보이시나요? 새우? 이게 다 지금 홍합이랑 거북손, 게
여기 테이프들이 노랑, 빨강, 녹색, 파랑이 있잖아. 이게 색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색으로 붙여서 저희가 바닷속을 내리고 있어. 빛의 네. 지금 이거는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들을 채집하려고 잠수정의 팔에다가 네트라는 장비를 달고 여기가 물이 걸러져서 여기 안에 농축됩니다. 보통 한 10리터, 20리터 물을 농축시켜서 네. 얘는 해파리, 네, 말미잘, 네, 네 제가 틀렸네요. 요건 박테리아 매트, 박테리아. 네. 어떤 박테리아가 사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 생태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박테리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벌레 아까 보여줬던 그 여기는 산호와 산호 옆에 살고 있는 따개비 애들. 네, 얘네들도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네, 이 말미잘. 이곳에 이런 침리는 함부로 꺾어서 우리가 육상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라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노란 게 다 굴이에요. 육상에서는 이렇게 딱 돌을 깼을 때 굴이다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심해에 있는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옆에 굴뚝 만든 그 옆에 있는 돌들을 뜯으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아까 바다돼지라고 했던 네, 해삼입니다. 똥 누고 있습니다. 얘는 네, 숨도 이 항문으로 숨을 쉬는 아이입니다. 예, 불가사리. 네. 지느러미가 이렇게 다리 형태로 변화된 물고기입니다. 왜 안 움직이지? 얘네들은 움직임이 되게 천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많이 잘 안 움직이는 애들. 얘 좀 다른 모양이 아까 그 바다돼지 그 해삼류. 보통 저희는 이게 심해의 바다 이게 코어라고 하는 장비를 뚫어서 흙을 이렇게 퍼오거든요. 이걸 퍼오는 이유는 지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지구 고생대 그 이전부터 45억 년의 지구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이 퇴적물들을 떠와서 고생물 하시는 사람들이 보통 연구를 하십니다. 코가 싫어요? 네.
심해에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유튜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튜브에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찍은 딥시 챌린저라는 프로도 있고, 파이브 뎁스 익스페디션이라는 그 5군데 갔던 그것도 지금 다큐멘터리로 나왔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더 좋은 영상들을 사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런 탐사를 할 때 어떤 저희가 장비를 사용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우선 탐사를 갈 때는 그 바다에 아까 태평양, 인도양 그런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해요. 배는 보통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온누리랑 이사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독일 배를 이렇게 빌려 쓰기도 하고 있고요. 이 잠수정 장비는 ROV라는 아까 배에 연결해서 사람이 이제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타지 않는 이 ROV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로포스라는 회사가 현재 지구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ROV 회사거든요. 캐나다 회사인데 대부분 탐사할 때 이 장비를 가져가려고 되게 국가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네, 이렇게 배에서 데크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해서 잠수정을 띄우게 되고요. 이 잠수정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센서와 풀 HD 카메라가 보통 4개에서 8개까지 탑재대가 들어가서 영상도 촬영하고 되겠고요. 샘플을 채집하는 박스들, 다양한 박스들을 채집하고 싶은 생물과 그리고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를 띄우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잠수정의 이런 운영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를 한국말로 뭐로 해요? 조종사. 네. 잠수정 조종사들이 얘네들이 달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이스틱, 게임하는 조이스틱 있죠? 조이스틱으로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이게 센서티브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5cm 되는 생물들, 홍합도 이렇게 뜯어서 자기가 담을 수 있을 정도로 2,000m, 3,000m 이하 내려갔는데도 조종을 해가면서 샘플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조종사들이 앞에 있고 그 옆에는 사이언티스트들의 대장 과학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모니터들이 마련된 데서 분야별로 이제 과학자들이 앉아 있고, 과학자들이 대장 과학자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주세요, 어떤 샘플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대장 과학자가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이 조종사들한테 얘기하면 조종사가 샘플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그 굴뚝의 온도도 재고요. 그리고 고생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퇴적물도 채취를 하고, 보통 퇴적물 채취를 하고, 또 퇴적물을 채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광물이 있는지, 상업적 개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돌들도 많이 채취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생물 채집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내려가면 잠수정이 한 10시간 정도 운영을 해요. 10시간에서 12시간 운영을 하고, 그때 채집한 생물이 한 번에 올라오면 이렇게 채집 올라온 애들을 갖고 배에서 바로 이제 연구자들이 분류하고 어떻게 보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할 목적에 맞춰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배 안에는 실험실도 다 있고요. 마이너스 80도 냉동고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80도 됐을 때 DNA와 RNA가 가장 망가지지 않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냉동고, 냉장고가 이미 배 안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아까 해파리 없냐고 했는데 여기 해파리 있죠. 제가 관찰했던 해파리인데, 모든 생물을 다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채집을 해서 올라와도 살아남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을 잠수정이 채집을 할 수도 쉽지가 않아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지역에 어떤 애들이 있었더니 하는 것만, 이런 작업으로 사진을 찍는 작업까지만 할 수 있는 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집해서 올라와서 실험실, 육상으로 항구로 돌아와서 연구할 수 있는 생물들 목록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네들도 살 수는 없고요. 그냥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를 시킬 수 있지만
이게 교배를 하고 자손을 낳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다른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 고정하고 얼려서 돌아오게 돼요. 그럼 다시 풀어줘야 돼요. 다시 풀어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채집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까 홍합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보통 연구자들이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30개에서 50개 내외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집을 해서 오거든요. 많이 채집을 하면 그 환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망가졌을 때 우리 전체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시료만 채취해서 오는 것이 지금의 규칙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탐사 가서 제가 같이 참여했던 탐사에서 채집했던 생물들에서 새로운 종,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0만여 종 중에서 저희가 한 4종 정도를 밝혔습니다. 네. 요거는 그 달팽이에 기생하고 있는 코페포다라는 생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갯가재라고. 네? 네, 저희가 같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름도 같이 지어줘요. 요거는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투스라고 지었고요. 요거는 통가라는 지역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통가누스라고 지었고, 요거는 피지라는 지역에서 채집되기 때문에 피지. 요거는 한국 팀이 발견한 생물이라고 해서 코레아나라고 지어진. 예, 요렇게 4가지 생물 정도를 저희가 새롭게 이름도 붙여주고 발견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배 안에서는 생각보다 생활하는 게 안락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인 1실을 쓰고 있고,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런 보통 잠수정을 하면 3교대 또는 2교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되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보통 그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가끔 은하수도 보여요. 바다 가면은 은하수를 보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요거는 아까 봤던 플라스톤하고 저희가 이제 압력에 다 변화되는 거 재미로 이제 취미생활 잠수성 내려갈 때 이렇게 양파 바구니에 담아서 같이 이렇게 내리고 할 때 본 것들입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줄래요? 그 생물을 잡아서 올려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잡아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채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생물 같아요. 네. 질문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름 지은 게 지금까지 4종. 한국에서 이름 지은 거는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박테리아에도 이름을 지어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지렁이 친구 환영동물에도 이름을 지어준 애들이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들이 지은 게 4종인 겁니다. 네? 바다돼지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해양 공부해서 해양과학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네요. 연구자가 되면 좋겠네요. 또 친구기. 우리나라에서 마리아나 해군 관찰하는 아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는 마리아나 해구를 갈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네. 아니야? 그러면 네. 선생님이 우리나라 바다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 바다만 돌아다녀서 동해가 얼마만까지 깊은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해저 2만리라고 써 있는데 진짜로 최대 2만리인 데가 있어요. 아, 그 2만리는 깊이가 2만리가 아니라 돌아다닌 이 넓이로 이렇게 이동한 거리. 가장 깊은 게 그 마리아나. 네, 마리아나가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를 처음 발견한 거는 보통 예전에 이렇게 뭔가 떨어뜨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걸로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발견했는지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닷속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가다 보면 거기 스팸 아마 구글 검색하면 딥시, 심해 스팸 치면은 스팸 통 이런 게 사진 찍힌 것도 있어요. 코카콜라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걸 던져도 거기 밑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단시간에 가진 않고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데 해류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해서 거기까지 미치는 애들도 존재하는 걸로. 네. 심해에서도 쓰레기가 되거든요. 네. 그게 다 근데 쓰레기가 우리가 육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페트병,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자 봉지, 마스크. 네, 저 마스크도 그 밑에 있는 거 관찰한. 선생님 근데 몇 분 나왔어요? 네? 몇 분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저보고 빨리 끝내달라는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 네, 네, 마지막 저기 2 친구 질문 받고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짜부가 다 돼서 죽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제임스 카메론은 들어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었어요. 잠수정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 생각보다 짧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